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프리카 잠비아에 의료봉사와 또 농장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는데 짐이 50개를 보냈는데 딱 하나가 안 나왔어요. 제 옷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찾을 줄 알았더니 못 찾아서 지금 8일째 이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8일째.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먼 길 갈 때 2벌 가지고 가지 말고 1벌만 갖고 다녀라. 그거를 제가 실천을 안 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낚아채 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옷 1벌로도 8일을 이렇게 지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냄새는 좀 나지만은 그래서 요즘 아주 여러 가지로 제가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말 하죠. 언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이거 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똑같은 사람끼리 왜 무시해?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꽉 배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안에. 우리 부관장 신부가 로마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식당에서 쫓겨났대요. 왜냐하면 식당에 앉아갖고 아저씨 이걸 하도 불러갖고 쫓겨났대요. 웨이터를 하도 불러갖고 그 주인이 와서 정중하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음식 팔고 싶지 않다고. 여기 여러분들 밴쿠버에서 살아보시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식당은 좀 다르지만은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갖고 막 아줌마하고 안 부르잖아요. 어떻게 하죠?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 안에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문화가 우리 몸 안에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문화권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강남에서 한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분신 자살했어요. 왜 분신 자살했느냐면은 5층에서 70 먹은 아줌마가, 요즘은 70 먹어도 한국은 아줌마 같아요. 70 먹은 아줌마가 1층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간식을 줄 때 자기네 이 창문 앞으로 부른대요. 이 경비 일로 오라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5층에서 1층으로 떡을 던져줬대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분신 자살해서 죽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렇게 돈이 많으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일생 자체에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왼편, 오른편, 양떼, 염소떼 갈라놓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해라.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늘나라를 차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도 누가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옵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이라도 업신 여기지 말아라. 왜? 그의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 지질이 복도 없는 년도 수호천사 한 분씩이 다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 수호천사 언제 제일 많으냐? 여러분들이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수호천사가 다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호천사는 얼굴이 빨가. 그분은 자기가 모시는 분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산 거야. 근데 어떤 수호천사는 얼굴이 어두워.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동안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 수호천사가 다 한 분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어느 누구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있는 사람들 편에 오시지 않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편에 왔어요. 부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죠? 왕이었죠. 공자님 아버지는 직업이 관리였어요. 마호메트 아버지는 직업이 큰 부자였어요. 예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 아버지는 내가 알기로는 직업이 하느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양아버지 직업은 뭐죠? 목수였어요. 2000년 전에 나자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목수 정도였다면 하루에 2끼 정도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 편에 오셨던 거죠. 또 예수님 활동하시면서 주로 누구하고 지냈느냐 하면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또 코가 문드러져도 자기 코가 문드러지지도 모르는 나환자, 몸 파는 여자,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그래요. 저는 신약성서, 구약성서 통틀어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았다. 너무너무 이 성서 구절만 들으면요, 막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 얘기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저하고 나름대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저하고 친숙하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보통 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보통 친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살 안에 있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사람하고 먹고 마시고 놀 때 그 사람하고 친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논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저도 87년도에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 시각 장애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은 적이 있어요. 같이 살면서. 내가 그분들하고 살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다 바로 나와요.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못 보는 거. 그게 가장 힘들대요. 여러분들 애 낳았을 때 예뻐요, 안 예뻐요? 막 손가락, 발가락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입으로도 먹어보고 빨아도 보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부모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냥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비벼내고 불어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래요. 시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잖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이만한 걸 눈에 넣어도 얼마나 좋으면은.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 내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도봉산 성당에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갔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사님, 우리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보여야지 골라 먹지 않느냐. 보여야지. 그러니까 옆에서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멸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음식을 엄마가 막 김치찌개를 끓여놔서 바글바글, 그거 보면 어때요? 눈으로 먹잖아요. 눈으로 벌써 먹잖아요. 이게 눈으로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참 너무너무 맛있는 게 있어. 그럼 뭐라 그래? Mouth is watering 그러잖아요. 군침이 돈다 그러잖아요. 군침이. 근데 시각장애자들은 군침이 안 도는 거예요. 군침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 든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그분들하고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치질이 복도 없긴 뭐가 치질이 복도 없어. 지금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살면서 정말 애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옛날에 수원 인천에서 전철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시각장애자들은 어떻게 하냐? 바구니를 들고 전철에 다니면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이러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500원, 1000원씩 줬어요. 그럼 도봉역이나 창동역에서 서울 거기 시각장애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딱 내리면은 도둑놈들이 따라다니다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속상하다는 거야. 그때가. 그래서 누굴 데리고 나가냐면은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원서부터 엄마 손잡고 왔다가 창동이나 도봉역에 오면은 누구를 만나느냐면 같은 반 친구를 만나는 거. 전철 안에서. 얼마나 걔네들이 살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같이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단순히 불쌍하다고 동정한 게 아니야.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마지막 계명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천주교 교우가 500만, 개신교 성도가 1500만, 2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가신 것 같아. 너희들 될 수 있는 한 서로 괴롭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것 같아요. 작년 4월 6일 날 윤승주 일병이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선임 4명이 괴롭혀서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근데 윤승주 일병을 어떻게 괴롭혔느냐면은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강제로 먹였다는 거예요. 동료 병사가 침을 바닥에 뱉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고, 죽기 이틀 전에는 냉동 음식을 입에다 강제로 집어넣고 얼굴을 때리고 마대자루로 온몸을 때리고, 그리고 밥알이 다시 튀어나오면 그걸 다시 삼키라고 그러고 핥아서. 결국은 이 친구는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근데 윤승주 일병은 군대 가기 전에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과 대표였고, 이렇게 멀쩡한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죽었죠. 그래서 작년 한 해에 대한민국은 윤일병 세월호 얘기에 온
1년 내내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개혁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 대한민국 군대는 여러분들 선후임이 같이 한 내부만을 안 써요. 입대 동기들끼리 한 방을 써요.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매일 카톡으로 애 상태를 올려요. 매일. 그래갖고 요즘 이 하사관들이 매일 엄마들이 따지는 거예요. 내 애가 살이 빠진 것 같다.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래갖고 요즘 그 하사관들이 병사 돌보는 것보다 병사 엄마 돌보는 게 더 바쁘대요. 네. 그렇게 군대를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군대를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은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한국 방송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뭔가 대한민국 잘못 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뭐예요? 그 홍익인간은 그 5,000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한 얘기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건국 이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 버는 게 건국 이념이에요. 온 국민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어요? 249명의 어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55명의 어른이 왜 그렇게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평형수라고 배 균형을 잡아주는 물을 담아야 되는데 4분의 4를 담아야 되는데 4분의 1밖에 안 담은 거예요. 4분의 3은 짐 실은 거예요. 뭐 실은 거냐면 돈 실은 거. 돈. 생명하고 상관없어. 돈 벌면은 돈에 미친 거죠.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핀란드라는 나라는 건국 이념이 뭐냐면 나눔이야. 나눔. 핀란드는 스웨덴의 지배를 500년 받아요. 러시아의 지배를 100년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600년을 받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을 했어요. 이 민족한테는 한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 이제 같이 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회의를 했어요. 이 나라는 경제 발전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건국 이념이 뭐냐면 콩알 한쪽이라도 나눠 먹자, 이제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이 나라는 처음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소득 6만 7만 달러 됐는데 지금도 나누고 살아요. 이 나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대학도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한테 책 사볼 돈이 없을까 봐 모든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용돈을 줘요. 43만 원씩. 그리고 석박사도 공짜예요. 이렇게 석박사학위까지 공짜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7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냐면 320만 원 정도 내요. 그리고 부자들은 세금을 60%까지 내요. 자기는 40%밖에 안 갖고 가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우리 대학도 공짜, 석박사도 공짜로 하려면은 7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 세금 320만 원 내라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박근혜는 자폭해라. 1% 올리는 것도 난리가 나는데 30%를 넘어 올린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이 많은 민족이 해외 입양 1위를 합니까? 정이 많은 민족이 OECD 국가 중에 가난한 최빈국 도와주는데 꼴등을 7년 연속 합니까? 대한민국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나라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모습을 인정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1970년대 막 경제 발전했을 때 노동자들이 동대문에서 구로공단에서 우리도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눠줄게. 돈 벌면. 지금은 국가가 부자여야 되니까 니네들이 희생을 해.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근데 지금 2015년에 대한민국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요, 세계 6위예요. 3,700억 달러. 그 10대 기업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515조예요. 5천억 달러예요. 돈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도 정작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거 안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급 지금 5,400원 500원 하는 거를 10,000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린 게 얼마냐 6,030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놈은 그냥 없이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시당해도 되는 거죠. 나중에 나누긴 뭘 나중에 나눠요. 끝까지 못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나눈다는 사람. 내가 성당 질 때도 부자들한테 가서 신축금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신부님 나중에 봉헌할게요. 언제 봉헌해? 언제? 나중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왜 망했습니까? 저는 4년 전에 그리스에 가갖고 파르테논 신전에 가갖고 제가 외친 말이 있어요. 이 나라 조금 있으면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나라 꼴이 엉망이에요. 딱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일하는 사람 없고 전부 길거리에 나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연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버는 돈은 없고 부자들은 세금 다 빼돌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나누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가려면 지금 가십시오. 지금 애 휴학시키고 지금 가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말이 좋아 그렇지 애들 대학 공부시켜야 되고 결혼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런 분은 못 가요. 지금 못 가는 분은 나중에 못 가요. 맛있는 것도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백날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먹어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여러분들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뭐예요? 황금이에요? 소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백날 황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지상 최대의 과제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국민소득이 7만 달러인데 캐나다는 지금 뭐 경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석유만 팔아도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살고 여러분들 샌드 오일이라는 게 이 캐나다에 가장 많아요. 언젠가는 그것도 이 캐나다 사람들을 먹여 살릴 거예요. 근데 우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뭐 땅이 넓어 지하 자원이 있어. 뭐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커서 고생하기 싫고 행복하게 돈 벌고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 우린 죽으나 사나 돈 벌으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얘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이놈의 새끼야 그림이 밥 먹여줘. 공부를 잘해야지. 얘가 노래를 너무 잘해. 이놈의 새끼야 노래가 밥 먹여줘.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중에 뭘? 국영수를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의 능력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잘하는 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노래, 공 차는 거, 그림 그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뭐를 잘해야 돼? 국영수를 잘해야 돼. 원래는 재능이 있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 바보 아니면은 1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1등이 행복할까요? 1등이 행복하진 않아요. 하버드대에서요
연구를 해봤어요. 40년 동안. 정말로 하버드 대학 다니는 애, 중류 대학 다니는 애,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애 40년을 쫓아가갖고 70살에 물어봤어요. 통계적으로 행복이 누가 행복했냐? 똑같대요. 초등학교 안 나온 애나 하버드 나온 애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을 했어요. 제 뒤에 딱 13명이 있었어요. 13명. 근데 작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되면은 홈커밍 데이라는 행사를 한대요. 호텔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 선생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누가 출세했는지 안부 묻고 누가 그때 찌질이가 잘 나갔는지 공부 잘하는 애가 정말로 성공했는지 이거 물어보는 행사래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지금 전국의 고등학교가 3,000개가 뭐 몇천 개라는데 한 고등학교에 현역 국회의원이 3명 나와 있는 데는 없대요. 원유철이라는 사람도 우리 학교 선배래요. 나는 뭐 며칠 전에 알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시의 시장도 우리 학교 5년 선배래요. 근데 동창들이 그 행사를 쭉 하면서 초청 강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게 됐나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 결과 그게 나래. 나. 아니 왜 1등을 데려다가 강의를 하죠? 왜 597등을 데려다가 강의를 597등을 데려다가.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사제였어요. 정말로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597등을 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창피하잖아요. 성적도 안 되고. 그래서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갖고 전교 25등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학교는 서울대 연고대를 130명이 들어갔거든요. 한 해에. 25등이면 꽤 해는 거죠. 근데 나는 일반 대학엔 관심 없었어. 오로지 사제가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신학교 합격하던 날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에요. 지금도 그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신학교 7년 내내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 신부 3년 우리 교우들이 보좌 신부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냥 얼마나 그 보좌 신부를 이쁜 눈으로 바라봐요. 또 본당 신부 10년 동안은 우리 교우들이 나를 손에 떠받들고 업고 다녔어요. 느껴요, 제가. 참 행복한 본당 신부 했죠. 그리고 이제 평창에 들어가서 산 지 12년이 되는데 참 좋아요. 평창에 와보신 교우들도 몇 분 계시지만 기가 막히잖아요. 산에 강에 마당에서 강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훌륭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 들어요. 그 행복을 나눠달라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US 오픈 우승한 전인지라는 선수 알죠? 이 전인지가 키가 175예요.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라 IQ가 138이에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수학 경시대 12,000명 모임 중에 대상을 받은 아이예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애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애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오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골프 연습장을 보냈는데 교감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당신 미쳤냐? 이 수학 천재를 수학을 가르치지 왜 오전 수업을 하고 운동을 시키냐? 운동은 머리 나쁘고 힘 좋은 애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아버지는 학교가 너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충청도에 있는 전인지를 제주도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전인지는 지금 20살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전인지가 지금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다면 지금 날밤이 새게 책상에서 공식을 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가 머릿속에 박혀 있느냐 하면은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이 어처구니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이 있어요. 1등을 해갖고 어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죽으나 사나 서울대학. 그놈의 서울대학. 그러니까 이 임신을 하면은 이 하느님이 내 뱃속에 정말 귀한 생명을 줬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C한테 글자 가르쳐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막 이런 거 써서 읽어줘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한테 핸대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까지 해준다. 한국에서. 그래갖고 애가 10달 동안 영어, 한글 배우고 나왔어요. 근데 수호천사가 태어나자마자는 눈에 수호천사가 보인대. 아마 여러분들 어렴풋이 수호천사 본 분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봤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근데 수호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세상은 참 아름답단다. 산도 예쁘고. 여기 밴쿠버 와보니까, 아프리카 LA 갔다가 여기 지금 왔는데 밴쿠버 와보니까 우리 강원도 평창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너무 좋았어요. 산도 예쁘고 강도 예쁘고 너무 예쁘단다. 이 1살짜리가 그래? 세상이 이렇게 이뻐? 아장아장 창가 쪽으로 겨가는데 이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그래갖고 창문에다가는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딱 붙여놓는 거야. 반대쪽 창문에는 ABC들 딱 붙여놓는 거야.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들, 근데 발도르프 교육에서 아이한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머리맡에 모빌을 달아놓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발도르프 교육은 유네스코에서 가장 인간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 실리콘밸리에서도 구글, 애플 다 발도르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1살서부터 7살까지 유아의 놀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태어나서 놀 인권이 있다. 그 인권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애 머리맡에 모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숫자 놀이에, 글자 놀이에, 영어 놀이에 너무 지쳤어. 피곤해서 잤어. 한 7시간 잤어. 아, 좀 개운해. 아, 오늘 하루 새로 시작해볼까? 딱 떴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요. 이런 애들을 추적을 다 해보니까 나중에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동료 병사를 머리고 뛰는 거예요. 막 뛰어노는 애들, 스트레스 안 받는 애들은 커서도 심성이 밝은데 나는 그런 애들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작년 부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반이 전체 10개 반 중에 평균 점수 꼴등을 하는 거야. 담임선생님이 열받은 거죠. 애들한테 공약을 냅니다. 다음 중간고사에 만점 받는 애부터 밥 먼저 먹이겠다고. 그래갖고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만점 맞았으니까 밥 먼저 먹어. 그리고 18명한테는 너희들 만점 못 받았으니까 얘네들 먹고 난 다음에 먹어. 이게 여러분들 교육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놓고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안 훌륭하고. 진짜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1등도 행복하고 꼴등도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1등만 행복한 나라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꼴등이 1등을 괴롭히거든요. 1등도 꼴등을 괴롭히고. 근데 선생님이 먼저 4명 밥 먹으라. 그러니까 시험 못 본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얘네들이 심성이 이뻐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8명한테 너희들 시험 못 봤으니까 먼저 밥 먹고 힘내서 다음 시험 잘 봐. 그리고 1등 4명한테, 공부 잘한 4명한테 너희들은 양보해. 그랬다면 너무나 훌륭한 교육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8명은
나중에 먹으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이에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성적에 신경 쓰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거기서 학교에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행복하게 있다가 집에 가갖고 집에서만은 집에서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성적표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어. 근데 엄마가 행복하게 밥 한번 먹는 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다가 참다 하지 말아야 말을 해요. 야 이놈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이들을 1등, 2등 나눠놓고 패배자들은 너희들은 살 가치도 없다고 학교에서 집에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행복 지수가 꼴등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어린이 행복 지수가 꼴등이에요. 노르웨이가 90점, 96점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60점이에요. 60점. 이게 무슨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등을 못하면 무시를 당하니까 죽으나 사나 1등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조선 500년 내내 사람을 무시해서 조선 500년 내내. 여러분들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 18세기 초기에는요, 80%까지 노비였어요. 80%. 그러니까 노비들은, 평민들은 성도 없었어요. 봄에 태어나면 3월이, 4월이, 춘삼이, 춘월이에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성이 어디 있어, 성이. 양반들만 성이 있었어요. 1800년 정조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근데 얘네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8살, 10살, 18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개똥이라고 불러다고 나무하다가 올라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고종도 마찬가지지만 나라 꼴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정이라는 게 세금이 문란이 오면서 1850년서부터 노비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짓이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은 족보가 없어서 그렇다. 족보가. 그래서 이때부터 족보를 돈 주고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고 우리 이름 좀 떠줘라. 성 좀 붙여달라. 그래갖고 족보를 사기 시작해요. 근데 귀양살 족보 우리도 한번 왕성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갖고 전부 산 게 김씨, 이씨, 박씨로 다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김씨가 1100만이에요. 김씨가. 그 다음에 이씨가 720만, 박씨가 420만이에요.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이에요. 5천만 중에 세성이 2300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미국은 가장 흔한 성이 스미스, 존, 윌리엄이야. 3%예요. 3%. 얘네들은 이름도 너무 편안하게 해서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그냥 스미스예요. 괜찮아, 스미스. 아버지가 군인이야. 그럼 윌리엄이야. 아버지가 목수야. 카펜터야. 타이거 우주, 숲속의 호랑이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짓는 거, 생긴 대로. 자기 생긴 대로.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잠비아에 갔더니 이름이 도요타가 있더라고. 잠비아, 거기 우리 잠비아 사람들 왜 걔가 도요타냐니까 도요타에서 났대. 차에서. 그래서 도요타래, 도요타. 슈가. 거기 수도가 루사카야. 루사카도 있어요. 이름이 루사카. 일본은요,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다 깨다야.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 낚아야, 다 낚아. 일본은 성이 30만 개예요. 우리는 286개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개성이 없는 거예요. 개성이 없는 거예요. 남성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성이 많은 게 최씨, 정씨예요.
최씨 정씨가 240만, 220만이야. 그래서 이 5성이 3천만이 다 돼요. 3천만이. 나도 황씨지만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내가 황희정승 22대 손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성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유명한 인물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나는 황희정승 22대 손이라는데 황희정승 자식이 경상도 함양 안위에 가서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황씨든 이씨든 정씨든 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인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누군 내 집 뼈다귀 자식이어야 된다. 몇 대 손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조그맣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배경을 귀하게 여기고, 족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아 같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조현아는 원래 3년을 받았는데 6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 안에 이런, 그렇지, 돈이면 다 돼.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이 제2대 갑부는 이 스튜디오스 말 안 들었다고 비행기에서 중간에서 내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술 취한 부사장이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이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게 몸에 배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외놈들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전선 700척, 군인 수송선 2,000척. 이때 우리나라 정규군은 몇 명이었느냐면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정규군이 8천 명이었어. 8천 명. 많은 사람들은 일본 애들을 쪽발이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일본 애들은 절대 쪽발이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4배 큰 나라예요.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인데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이에요. 1억이 넘으면 대국이에요. 대국.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인데 일본 애들은 경제 규모가 7조 달러예요. 우리나라보다 7배 규모가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년에 책을 1조 원어치 사서 보는데 일본 애들은 1년에 책을 10조 원을 사서 보는 거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14조 달러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쪽발이 중국 놈 떼놈 하면서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린 끊임없이, 제가 오늘 2번째 시간에도 역사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직시하지 않으면 우린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해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일본이 중국을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그런 나라를, 쪽발의 나라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다 덮어 씌울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8천 명은,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이었는데 8천 명은 왕을 위한 군인일까요? 백성을 위한 군인일까요? 왕을 위한 군인이에요. 부산진이 단 3시간만, 최전선인 부산진이 단 3시간 만에 무너져요. 그 다음날 동래성이 오후에 무너져요. 그리고 4월 13일 날 상륙해서 한양에 도착한 게 4월 30일 날 한양에 도착을 해요. 고니시 육기나가 주력부대 18,000명이 밀고 올라가는데 그 1,500인가 400년 전에 밀고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방어책이 없었던 거예요. 방어가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와 충주 두 군데에서
상주 전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방어 전략이 뭐였느냐면은 제승방약이에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쉽게 풀이해줄게. 니네 동네는 니네가 지켜라. 그게 제승방약이에요. 그래갖고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장군을 하나 내보내요. 내려보내면은 그 장군이 그 동네 사람들을 지휘를 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이일이라는 젊은 장수가 조정에서 뭐라고? 외놈들이 쳐들어왔다고? 그 쓸개 같은 놈들 지도를 여러분들 너무 말이 긴데 지도를 보면요. 조선이 이만하고 일본 애들은 요만해요. 그게 1400년도에 그린 지도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일이라는 장수가 18,000명이 밀고 올라오는데 조정에서 몇 명을 데리고 내려가느냐면 60명을 데리고 내려가요. 60명을 데리고 내려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막 뭐를 준비를 내고 있었어.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또 외놈들이 쳐들어왔대? 그래. 어디로 모이래? 상주로 모이래. 낯들고 무명옷 입고 상주로 모이는 거예요. 갑옷이 어디 있어요? 훈련을 언제 해봐요? 그러니까 상주 천변에 이 일이 딱 800명이 모여요. 자, 훈련하자. 훈련을 하는 중에 상주성을 이미 함락이 돼요. 18,000명이 밀고들 싸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이 일도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또 거기서 안 되면 다음 목적지가 다 정해져 있어. 다음은 대구야. 난리가 났대. 이번에 어디로 모이래? 대구래. 대구로 다 모였어. 2만 명이 모였어. 이번에 엄청나게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장군이 6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리가 아닌가 봐. 다 흩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충주까지 그냥 밀고 올라와요. 이때 신립이라는 장군을 내려보냅니다. 신립이라는 장군을 내려보내는데 신립은 진짜 해볼 만한 기병대 8,000명을 끌고 내려와요. 조선 마지막 병사야, 이게. 마지막 병사. 근데 신립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탄금대라는 뒤를 한강을 놓고 8,000명이 배수진을 쳐요. 근데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져요. 그래서 말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외놈들이 세 줄로 딱 써서 조총, 새도 쏴 죽인다는 총, 새 조자를 써서 조총이에요. 그걸로 3열로 서서 타켓이 딱 써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8,000명이 전몰해요. 그리고 신립은 강 속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죠. 그 상황을 듣고 선조는 4월 30일 날 도망을 가요. 아버지가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식들 놔두고 도망가는 꼴이죠.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나가요. 100명을. 선조가 백성들이 임금님 가지 말아라 그래도 난 가야 된다. 그리고 도망을 가갖고 무학재 언덕, 청와대 뒤쪽에 무학재 언덕에 올라서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보니까 5월 2일 날 외놈들이 도강을 하는데 4월 30일 날 다 불타버려요. 백성들이 불태운 거죠. 저게 무슨 아버지냐. 근데 제일 먼저 불탄 게 뭐냐면은 장예원이, 형조의 장예원이 제일 먼저 불타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함이야. 노비들이 한이 됐던 거죠. 내가 저기 왕이라는 게 아버지, 어버이라는 게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고. 저거 노비 문서만 없애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그리고 그 금고 다 털어가요. 우리 노비들이 다 털어가요. 왕에 있던 좋은 건 이미 벌써 다 쓸고 갔어. 그래서 선조가 왕궁이 불타는 걸 보고 쓸쓸하게 100명을 데리고 도망가요.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백성, 북쪽 사람들이 호전적이잖아요. 임금님, 우리는 앞으로 강이 있고 평양선 튼튼합니다. 일당천입니다. 우리가 외놈들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랑 싸웁시다. 근데 개성에서 2만 명이 전몰을 해버려. 그걸 듣고 선조는 또 도망을 가요. 선조는 끊임없이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내부한다고 그래요. 내부라는 게 뭐냐면 귀화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명나라로. 왕이 귀화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양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왕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니시 육군 주력부대 지나가는 관청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데 의주 쪽으로 화살표를 해줘요.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잡으라고. 선조는 의주에 가갖고 편지를 합니다. 명나라에. 나는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이제 어버이의 나라에 가서 죽겠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이게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성룡이 막아 나섭니다. 임금님, 건너가면 이씨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선조가 이렇게 얘기해. 이놈아,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유성룡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노비가 7할이 있습니다. 이 노비들한테 선포하십시오. 외놈 목 하나 잘라오면은 상을 주고,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해주고, 3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선조가 미루다 어쩔 수 없어 선포를 해. 이때 난리가 나요. 백정들, 갑바치들 전부 뭐라고? 외놈 목을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해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순신 밑에 몇 명이 모이냐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그러니까 23전 23승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백정들이 외놈만 보면 목을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외놈 목 자르기 운동이야. 전쟁도 아니고. 그래갖고 잘라갖고 집집마다 소금 2개, 목 2개씩 절여놨어요. 2개. 3개 하나 주고 너 가져라. 이래갖고 2개씩 전부 다 이거 면천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실질적으로 들고 와서 면천시켜달라고 그래. 이때 우리 조선시대 수령 관직이 500명인데 그때 도망간 사람이 394명이에요. 도망갔던 놈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들고 일어나요. 쥐꼬리만한 공로로 왜 이 노비들한테 면천을 해주면 나라 꼴이 뭐가 되느냐고. 이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그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해요. 제가 조선 최악의 선택이 바로 이거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최악의 선택을 해. 그 다음 병자호란, 동학, 청일전쟁, 러일전쟁까지 이 영향이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병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후후로는 병자호란에도 의병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동학혁명, 이거는 의병이 아니에요. 이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혁명이죠.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때 선조는 의병들을 다 잡아 죽여요. 다 잡아주고 심지어 이순신까지도 칠천량 전투라는 곳에 배가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떠나는 놈들 다 잡아 죽여라. 이순신은 겨울에는 안 됩니다. 이순신은 안 나갔어요. 원균이 나가고 300척 중에 12척만 남기고 다 배가 다 파손됐잖아요. 그래갖고 잡아갖고 서울에서 이순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때 막아 나선 사람이 유성룡이에요. 죽이면 안 된다고, 저 사람. 그래서 그때 백의 종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척을 가지고 이제 700척이 밀고 올라올 때 저 선조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편지를 이순신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 그래요? 신에게는 12척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막아낸 게 여러분들 잘 아는 명랑해전이에요. 왕다운 왕이 없었던 거죠. 조선시대에. 왕다운 왕이. 끝까지 누가 잘했다고 그래? 자기가 명나라를 끌어들여갖고 외놈들을 해치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도 똑같이 반복돼요. 여러분들 항상 나라를 건진 건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IMF 때 우리나라를 건진 건 누구예요?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건졌나요? 백성들이 뭐 모아서 건졌죠? 금 모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모아진 금이 얼마였느냐면 22억 달러였어요. 22억 달러. 달러는 하나도 없었고 원자재는 사갖고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국민들이 금을 모아갖고 원자재 사는 나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달러는 없으니 금은 어떻겠느냐. 그때 금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금 좋아. 그 금 받고 원자재 들여와서 싼 가격에 수출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기업들이 우리 모든 피로 지금 은행이고 기업이고 다 살려준 건데 51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도 이걸 싸놓고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백성을. 10분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10분 쉬는데 제가 이게 또 이렇게 너무 역사 얘기를 하다가 물건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이 청국장 갖고 왔어요. 청국장.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다 보면은 한 달 정도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정말로 속이 좀 안 좋아요. 한국에 들어가면은 청국장 가루 밥 숟갈 2숟갈로 물에 타서 먹으면 다음날 화장실에 가면요 똥이 60cm가 나와요. 60cm. 굵은 똥이 60cm가. 작년 1월 달에 하와이 강의를 갔어요. 청국장을 100개를 들고 왔는데 이 리얼입니다. 청국장을 100개를 들었는데 첫날 100개를 다 팔았어요. 둘째 날 주문이 150개가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실험 정신 강한 할머니 한 분이 그날 저녁에 가서 바로 타먹은 거야.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갔는데 그 할머니는 똥이 2m가 나왔대. 2m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온 하와이에 전화를 다 한 거야. 나 2m 나왔다. 사실 저는 강원도 평창에 이 농사지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농촌 살리려고 들어갔어요. 첫해 콩을 50가마를 쏘서 팔았는데 작년에는 1,300가마를 쏘서 팔았어요. 작년에는 뉴욕에 작년에 강의 가고 뉴욕에 판매한 게 2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뉴욕에만. 그래서 우리나라 제 목표는 콩을 10,000가마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콩이 1년에 150만 가마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중 150분의 1은 우리 생태마을에서 소화하는 게 내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청국장 만드는 사람인데 청국장 드시라고 해도 안 드시더니 2년 전부터 청국장을 드시는데 당뇨가 있으세요. 근데 정확하게 100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 드시고부터 아침에 그거 드시고 커피 딱 한 잔 마신대. 얼굴에 85인데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가셔갖고 중절모를 쓸고 얼굴에 빛이 나는 잘생긴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매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창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세금 안 내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는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도 만들고 폐수 처리 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청국장을 내가 오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강의 CD를 갖고 왔어요. 이 삶 껴안기라는 내용이에요. 요즘 제가 이거 책으로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5,000년 만에 맞이하는 혹이에요. 지금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 한국 사회는 또 다른 큰 아픔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 껴안기라는 CD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뭐 운전 많이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이 내면화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왜 통하지 않을까라는 책 갖고 왔는데 이번에 6월 10일 날 제가 새로 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많은 신부님들이 제일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이제까지 쓴 중에. 근데 저는 제가 감사한 거는 사는 맛, 사는 못이라는 책도 작년에 우리나라 우수도서로 선정이 돼갖고 전국 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고 바오로딸 출판사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책으로 팔렸대요. 그리고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는 우리 주교회의 매스컴 출판 부분 공부는 못해도 내가 상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번 책은 많은 신부님들이 너무너무 특히 나는 해외 우리 동포들한테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입에서 복이 나와야 되는지 독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한국말을 끝까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지 그거를 아주 잘 써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지금은 사인해 드릴 수 없고 지금은 10분 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강의하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사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6년 12월 9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청태종은 철기병이라고 그러는 만주 최고의 정예병사 몇 명을 데리고 내려오느냐면 14만 명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군인은 몇 명이었느냐면 역시 8,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임진왜란 때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조정은 전혀 또 다른 국력 또 군사력을 증강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37년 동안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 37년 동안 그럼 조선은 뭐를 했느냐? 그때 왕이 선조, 광해, 인조였어요. 선조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기가 완전히 땅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인기가 가장 좋았느냐면 광해군은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이때 선조는 광해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자기 인기를 뺏어간 아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광해가 아침에 문안인사를 나오면은 선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문안인사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명나라의 세자 책봉도 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나한테 문안인사를 나오느냐. 그리고 정신 나간 선조는 늦장가를 다시 가서 영창대군을 얻습니다. 본처한테 난 자식은 대군이라는 명칭을 써주고 후처나 아니면은 이 빈한테 나온 자식은 그냥 군이에요. 광해군과 영창대군은 벌써 격이 다르죠. 2살짜리 영창대군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선조는 불행하게도 1606년 급작스럽게 죽어요. 죽으면서 죽기 전날 광해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린 영창을 죽이지 말아라. 네 계모를 폐비를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선조는 죽어요. 광해는 수십 년 동안 정말로 모욕 속에서 살아온 광해는 왕이 되자마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영창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인목대비를 폐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임금으로 올라섰을 때 사림, 성리학의 바탕을 둔 사림학파가 저건 폐악의 왕이다. 그래서 반정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인조반정이에요. 그래서 광해는 쫓겨나서 결국은 제주도에 가서 죽습니다.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났는데 인조반정의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괄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이괄이라는 장군은 성격이 굉장히 괄괄해요. 그래서 이름이 이괄이에요. 네.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반정을 성공을 했는데 이 이괄은 형조판서를 원했는데 평양감사로 내쫓아버려요. 항상 모든 정치는 그렇듯이 최고의 공신을 정권을 잡으면 밀어내듯이 이괄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평양에서. 근데 자기 아들을 또 영모죄로 몰아세우려고 그래요. 2만 명의 평양 군사를 데리고 한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한양에 몇 명이 있었냐면 2만 명이 있었어요. 2만 대 2만이 같이 싸우다가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인조는 공주까지 도망가고 이괄은 3일 동안 한양에서 왕이 되죠. 그래서 3일 천하라다 다시 밀려나왔고 이괄은 결국 죽죠. 그 사이에 4만 명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남은 군사는 8,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우다가 끝난 거예요. 이번에는 청태종은 한양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딱 5일밖에 안 걸립니다. 5일. 그냥 말 타고 질풍으로 그냥 내려온 거죠. 인조는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너무너무 급하니까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요.
남한 선생의 도망을 가고 또 선조하고 똑같은 정. 왜냐면 목 하나 저기 막 이 청나라 만주놈들 목 하나 잘라오면 상을 주고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해주고 3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줄 테니까 빨리 노비들을 보내라. 이땐 어느 노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양반들이 강제로 보내갖고 어쨌든 원하지 않는 노비 4만 명이 모여요. 남한산성에. 근데 쌍용치라는 곳, 뭐 아시는 분들은 경기도 광주 초월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쌍용치라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4만 명이 모여갖고 이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겨울 막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나. 어디로 모이래? 남한산성으로 모이래. 다 모였는데 이 추운 겨울에 무명옷을 입고 곡괭이를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청태종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네들은 철기병인데 그래갖고 몇 명을 보내냐면 딱 300명을 보내요. 4만 명이 진을 치는데 청태종이 딱 300명을 보내.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철기병 300명을 보고 그 겨울에 그 쌍용치의 얼음판에 그 골짜기에서 서로 너무너무 무서웠고 도망가. 자기네들끼리 다 죽어요. 그 기가 막힌 그 역사, 슬픔의 역사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인조는 견디지 못하고 삼전도로 끌려나와요. 지금 롯데월드 자리에 끌려나와서 3궤 구고도라는 항복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한 번 절하고 3번 이마에 찢지는 항복식을 해요. 그런데 9번만 절하면 항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7번을 찢어갖고 바닥에 피가, 인조가 이마가 깨져갖고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젖었다는 얘기가 아마 여러분들도 알죠? 그런데 역사서에는 단 한 줄도 그런 내용이 없대요. 역사서에는. 누가 만들어낸 거야? 백성들이 만들어내. 한이 된 머리통이 깨져라. 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임진왜란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병자호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만주족 애들은 그때 인구가 15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명나라는 인구가 얼마였느냐? 1억 5천만이었어요. 청나라의 150만 명이 명나라의 1억 5천만 명을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이 얘기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 하다못해 지금 몽고, 말 타고 다니는 몽고 애들도 원나라 시대에 중국 먹었죠. 유럽까지 먹었어요. 지금 만주 애들도 명나라 먹어갖고 청나라 마지막 후이 아시죠? 그게 마지막 만주족으로 끝난 거예요. 하다못해 일본 애들도 1939년 대동아전쟁, 42년 대동아전쟁 할 때 중국을 먹었어요. 우리는 뭐 했어요? 찬란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 했냐고. 그것도 지금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예요. 생각 정말로 깊이 해야 돼요.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평화를 사랑해서 이 50만 명의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50만 명의 우리나라의 아내들이, 딸들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면서 심양까지 끌려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얼어 죽고 중간에 도망가다가 죽고 또 청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조한테 만약에 포로 한 명이 압록강을 넘어서 도망가면 30명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압록강에서 넘어오는 포로를 다 막았어요. 다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잡은 포로를 돌려보내면은 이 청나라 애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돌아온 포로들은 도끼로 발 뒤꿈치를 잘랐어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이게 우리 조선의 역사예요. 이 조선의 역사를 우리는 다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894년 2월 10일 날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전라도 고부라는 곳에서 군수가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죽은 아버지 1살짜리 또 자기 남편 세금을 너무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먹을 게 없었던 거, 백성들이. 얼마나 갑질을 해댔으면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조병갑. 이 유명한 사람의 조병갑. 전봉준이 아버지가 관아에 끌려갖고 매 맞아 죽어요. 그래서 전봉준이가 들고 일어나죠. 이때 전봉준을 따라 나선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임진왜란 때도 8,000명,
병자호란 때도 8,000명인 정규 군사. 근데 20만 명이 들고 일어나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전주, 경상도, 충청도, 동학, 농민, 혁명군이 다 먹어요. 이제 어디만 먹으면 되냐면 한양만 먹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말로 바뀔 기회였어요. 이때 고종은 동학, 농민, 혁명군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역사적으로 엄청난 반성을 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에 나 좀 지켜줘라.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2,800명을 보내요. 고종 지켜주는 호위 군사를. 이때 일본 애들이 8,000명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워낙 공부도 못했지만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일전쟁을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청나라 애들인지 배우든지 일본 애들인지 배우든지 왜 우리가 배워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청일전쟁을 어디서 했느냐면 경기도 평택, 성안, 안성에서 했어요. 청나라에서 하든지 일본에서 하든지 왜 청일전쟁을 경기도 평택에서 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청나라나 일본이나 더 이상 나라로서의 꼴을 갖추지 않는 이 조선을 누가 먹을 거냐는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이래갖고 평양으로 도망갈 때 2만 명을 다시 청나라가 보내요. 이때 마지막 만주까지 살아 돌아간 군사가 200명이 살아 돌아가요. 그래서 청나라는 도저히 일본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거기에 기가 막힌 조약 내용이 있어요. 청나라가 뭐라 그러냐? 조선은 독립국으로 선포한다. 무슨냐면 우리 속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먹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니네가 먹어도 되니까 더 이상 일본 니네가 조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찾아가요. 우리를 좀 지켜줘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판도가 이게 너무 일본으로 넘어가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 애들한테 너희들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지 마.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누구 때문에 못 먹는 거야? 임진왜란 때도 못 먹은 나라인데 이제 먹을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못 먹어? 여우 같은 명성황후 때문에 못 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1895년 10월 8일 날 실질적으로 여우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경복궁 건전청에 들어가고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고종이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울고 빌어요. 그래서 세자가 엄마 살려달라는데 발로 차고 병풍으로 날아가요. 이게 우리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마당에 끌어내고 2번 난도질을 하고 난 다음에 자객 20명이 밤새 돌아가면서 강간을 합니다. 새벽 5시까지. 그리고 5시에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객 중에 한 명이 글을 써내요. 오늘 밤에 경복궁 마당에서 참으로 간호하는 일이 벌어진다. 참으로 웃기고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황후를 그것도 자객이 돌아가면서 강간을 하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걸 본 고종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 공사로 도망을 갔어요. 1년 2개월을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총을 차고 지키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총을 차고 고종 황제를 지키고, 이게 나라가 아니었죠. 저는 그런데 왜 그렇게 조선이 끝나야만 하는가?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청일 전쟁보다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전쟁이에요. 러시아 애들 7만 명, 일본 애들 4만 명, 함흥 앞바다에서 싸우죠. 러일 전쟁을 왜 러시아에 하든지 일본에서 해야지 왜 함흥 앞바다에서 하냐, 이게 내 얘기인데. 우리나라를 놓고 싸운 거예요. 만주하고 우리나라를 놓고. 그래서 결국은 지죠.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1910년 합방이 되죠. 그럼 이 5년 동안 의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의병이 일어나긴 일어났죠. 경기도 용인에서 이 익삼이라는 의병장이 나라를 건지자 하고 따라 나서라. 그런데 몇 명이 따라 나섰냐면 15명이 따라 나서요.
더 이상 나라를 건질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동학혁명을 보면요, 일본군 800명이 우리나라 동학군을 4만 명을 죽일 동안 800명 중에 단 한 명도 안 죽어요. 단 한 명도, 일본 애들 한 명도 안 죽어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현실이에요. 왜? 그때 동학군은 화승총을 갖고 있었어요. 이 침제하고 불붙이. 그때 일본 애들은 기관총을 갖고 있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일본 애들을. 지금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중국은 포로로 인정하죠. 우리는 징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국이라는 거예요. 속국 애들 데려다 쓰는 게 뭐가 포로냐 이거예요. 걔네들 놀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맨날 위안부 성노예 얘기해도 걔네들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울분을 터뜨리는 거지 현실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에서부터 10년 사이에 어떤 저항도 없었기 때문에 10년에 합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모든 권익을 누렸던 양반들은 뭐 했냐? 그때 전부 동경으로 유학 갔어요. 전부 동경으로 유학 가갖고 다시 돌아와서 판검사, 경찰 다 또 선생, 교수 다 돼서 이 나라 36년 동안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1945년 해방됐을 때 이 사람들을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 군정은 이 사람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주류 세력이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선 500년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쨌든 5,000년 역사 이래 우리 지금 한민족이 가장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이 관념, 백성을 귀하게, 이건 예수님의 사고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고 방식이에요. 이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우리 모든 한민족이 깨닫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최고의 호기를 다시 놓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우리 모든 백성들은 1등을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1살서부터 30살까지 뭐를 해야 돼? 1등을 하려고 죽어라고 공부를 해.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하는 1등도 불행하고 1등이 못 되는 꼴등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강남에서 48살 먹은 우리나라 명문대학 나온 한 가장이 44살 먹은 부인 죽이고 14살 된 딸 죽이고 8살 난 딸 죽인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가장은 11억짜리 서초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주식을 해서 5억을 날렸어요. 그럼 6억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런데 부인 통장에는 3억이 있었어요. 9억이 있었어요. 근데 왜 죽였느냐면 본인 진술이에요. 내가 오늘 비행기 안에서 또 읽고 왔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들한테 강남의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강남에서 살지 못할 거라면 죽는 게 낫다. 강남에서 살지 못할 거라면 여러분들 그 9억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평창으로 왔다면 우리 평창에 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땅 한 평에 15만 원이에요. 300평 산다고 쳐도 4,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0평 뭐 뽐나게 줘봐 1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럼 2억이면은 정말 그림 같은 집, 거기다가 농사 200평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현찰 9억. 강원도 평창에 현찰 9억 가지고 있는, 7억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얼마든지 내려앉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개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맛이 없는 거예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라고 1등을 하고 1등을 못하면 사람도 아니란 이 의식 속에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1살서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한국에서도 말해요. 여러분은 여기 잘 오셨어요. 물론 여기 먹고 살기 힘든 거 있어요. 한국에서는 더 힘들어요. 한국에 오보시면요. 여러분들 더 힘들어요. 한국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지 마세요. 네.
여기서 그 똑똑한 능력 마음껏 발휘하시는 게 그게 애국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30살서부터 60살은 헬리콥터 맘이라는 게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애 가르치죠. 태어나서 계속 애한테 붙어있죠. 유치원 따라다니면서 밤새서 줄 서서 애 유치원 보내죠. 초등학교 따라다니면서 관여하죠. 학원 저녁까지 끌고 다니죠. 중고등학교 따라다니면서 시험 입시까지 다 따라다니죠. 헬리콥터 뱅글뱅글 헬리콥터는 마음이야. 대학도 따라다니면서 교수한테 학점 안 나오면 얘 취직하는데 어려운데 이 학점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덤비고, 군대도 따라가고 우리 애 왜 이러느냐고 그러고 계속 그러죠. 회사 취직을 해도 회사 상사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 애 왜 이러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식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인생. 한국에 여러분들 기러기 아빠가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한국의 기러기 아빠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떠나보내면은 대학원까지 20년 동안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기러기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없는 거야. 오로지 자식 교육이야. 신부님은 장가를 안 가서 우리 마음을 모른다고. 이 자식 교육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 내 인생 최대의 약점이 장가 안 간 거예요. 여러분들 30살부터 6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자아 실현해야 되는 나이예요. 자아 실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나이예요. 자식한테 모든 걸 바쳐야 되는 나이가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나이야. 자아 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이 물은 여기 지금 왜 와 있어요? 내가 강의할 때 목이 마려우면 마시라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바빠갖고 마셨어, 안 마셨어요? 안 마셨죠? 얘 지금 자아 실현 한 물이야, 자아 실현 안 한 물이에요? 여기 앉아갖고 안 했죠? 자기가 쓰임이 돼야지 그게 자아 실현이에요. 네, 잠깐 자아 실현 좀 해주고. 여러분들이 샴푸를 샀어요. 샴푸를 사갖고 우리 집에서 샴푸를 쓰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썼어. 그럼 그 집은 우리 집에 와갖고 자아 실현 한 샴푸입니까? 자아 실현 안 한 샴푸입니까? 한 샴푸예요. 그 샴푸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면서 행복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다단계 걸린 집들을 보면요, 샴푸가 10개씩 놓여있는 집들이 있어요. 다단계 걸린 집들. 그러면은 2개는 1년 동안 써요. 나머지 4-5개는 빛깔이 바래서 못 써요.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샴푸죠. 우리 생태마을 사쟁안 앞에 문수라는 개가 있어요. 얘가 전라도 여수 문수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길 잃은 개야. 그래서 내가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문수동에서 주워왔다고 해서 이름이 문수예요. 문수. 예. 근데 내가 밤에 서울이나 부산에서 강의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딱 도착하면은 얘가 요만한 애인데 뛰어나왔고 나한테 내 가슴까지 뛰어올라요. 그리고 내 품에 안길 때 모든 피로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얘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웬만한 여자보다도 눈빛이 좋아요. 눈빛이. 그리고 놀랍게도 신부들이 오면은 안 짖고 안 물어요. 근데 여자만 오면 짖고 물어요. 얘 자아 실현 하는 애야, 자아 실현 안 하는 애야. 자아 실현 하는 애예요. 그런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자기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애들 학원 보낼 돈으로 기타를 배우거나 필라테스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 뭔가를 했다면은 이분들은 자식 대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썼다면 이분들은 60살서부터 100살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딱 60살이 되면은 30살 된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인생에서 빠져줘. 나 다 컸어.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인생 살아, 이제. 60살에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나라 60대부터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60살에 바로 죽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아 실현 안 된 사람들이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안 죽는 거예요. 지금 60세들은 100세까지 살 것이고 50세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대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87세예요. 87살까지는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2020년에는 90살에 가장 많이 죽는 나이가 된대요. 2020년이면 몇 년 남으니 5년 남은 거예요. 지금 60살들 계산해 보세요. 5년 오면 90에 지금 여러분 65, 1년에 0.5년씩 정확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60살들은 몇 살에 죽느냐면 103살에 죽어요. 지금 60살들은 103살에. 그리고 지금 50살들은 110살에 죽는데 작년에 러시아에서 뭘 개발해냈느냐면 우리 몸 안에는 미토콘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노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20대 애들은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어때요? 딱 붙죠? 위하고 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하고 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 50살이 되면 노화 물질이 몸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위하고 장이 기능을 안 해요. 먹어도 소화도 못하고 흡수도 못해요. 그래서 50대 된 아줌마들 보면 배를 보면 어때요? 애가 하나 들어찬 것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 풀어놔서 그렇지 풀어놓으면은 볼만하다. 지금 풀어놓으면은 볼만하다고 지금. 그런데 이 노화 물질을 이 미토콘트리아를 조절하는 약을 개발을 해냈어요. 러시아에서 작년에. 이걸 먹으면은 70살이 돼도 위하고 장이 20대 같은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70대 아줌마들이 배꼽티 입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는 가장 합리적인 나이는 70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20살에 애를 낳아서 110살 때까지 9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70에 늙음하게 나서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나는 후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 수많은 엄마들이 자식 때문에 나한테 피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너무 빨리 낳았어, 애를. 너무 빨리 낳았어. 이제는 100살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100살 넘어가는 거는. 그럼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이건 큰 숙제예요. 5년 전에 우리나라 100살 이상이 1,800명에서 5년 전에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 여자들이 안 죽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3,40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15,000명으로 올라섰어요. 올해 15,000명. 이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90살에서 100살은 13만 4천, 이제 14만 명이죠. 80에서 90살은 97만 명. 그래서 80살이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70에서 80살은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650만 명. 우리나라 초등학교들이 270만 명인데 한국에 가보면 여러분들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 싸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애 안에 할머니 셋이 싸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찬 주석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요. 지금 대한민국 보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55년생부터 63년생들이에요. 이 710만 명에 55년생부터 63년생들 한번 손들어보세요. 64년생들까지 한번 손들어보세요. 이 폭탄 중에 상폭탄이라니까. 폭탄 중에 상폭탄이에요. 상폭탄. 왜냐하면 이 세대는 마지막으로 효도할 세대고 이제는 효도를 받지 못할 세대예요. 이 세대는. 그러니까 죽어라 열심히 부모님 공경하고 자식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자식하고 사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식 교육시키느냐고 자기를 위한 투자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60에서 80살까지는 어쨌든 괜찮아요. 60에서 80살까지는 80살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80살서부터. 80살만 되면은
오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뒷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로지 뒷방에. 이 80살 넘은 분들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어요. 근데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일주일이 돼도 한 번도 안 웃어요. 그것도 아무도 문제 80에서 90,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는 90대 할머니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200번 자지러지게 웃는데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200번 자지러지게 웃는데요. 20대는 하루에 20번 자지러지게 웃는데요. 80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데. 그러니까 안 웃으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안 웃으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북여주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성당이 꽉 찼어. 오늘같이 너무 꽉 차니까 이 앞에 이 의자를 놨어요. 앞에 두 세댁이 앉아 있었는데 정말로 겁나게 예쁘게 생겼어요. 세댁 둘이. 근데 또 나 만나러 온다고 연필로 그냥 그리고 왔어요. 나 만나러 온다고. 얘게 그리고 왔대요. 자기네들이 신부님 만나러 온다고. 웃는데 이거 올라가는데 이 눈꼬리 이 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저는 80대 된 분들, 지금 60대 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5년 전에 1,800명이 넘으면서 의사들이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그 100살 넘은 분들 다 찾아갔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100살이 넘도록 이렇게 건강하냐고. 그분들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집에 안 있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 돌아다녀요. 무조건.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해만 뜨면 나가. 그냥 나가. 그리고 여기 돈 많잖아. 예. 뉴욕도 가고 파리도 가고 토론토도 가고 LA도 가고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분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지쳐서 죽어요. 한 95살쯤에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 그냥 갈랜다. 지쳐서 죽어야지. 80살서부터 돈 아깝다고 친구 만나는 거, 이 자아실현이 안 된 사람들 특징이 고독에 갇히는 거예요. 자아실현 안 되는 사람 특징이 혼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뒷방에 앉아있으면 허벅지에 근육 풀립니다.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부터 기다리는 똥 싸는 거예요. 90살이 여러분들 똥을 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 살이 싸는 똥이랑 90살이 싸는 똥이랑 같아요? 이거는요, 90살이 똥을 싸기 시작하면은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자식한테 피해주기 싫으면 누구한테 투자해야 되냐면 자기한테 투자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냐면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헬스장 다니고 수영장 다니고 골프 치러 나가는 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애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끝까지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잃어버려요.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아생전에 주지 마세요. 내가 평창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식한테 다 주고 났는데 잘할 줄 알았더니 찾아오지도 않고 돈도 안 줘.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하는 할머니들 너무 많아요. 신부님 다 줬더니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도 안 오고 나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고. 신부님 나 강원도 평창에 가서 아무것도 안 받고 청소하고 빨래할 테니까 살재는 거예요. 나 요즘 나하고 살재는 여자 너무 많아요. 내가 직접 받은 전화예요. 85살 먹은 할머니인데 70살에 아들이 5천만 원이 있었대요. 할머니는 2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엄마를 꼬시기 시작을 해요. 엄마, 나 아파트 분양받고 싶은데 어차피 그 돈 나한테 올 거 아니야?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갖고
편안한 데서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그 2억을 달라고. 이 할머니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분양하겠다는데 이거를 내가 지키겠다는, 그게 양심이 허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아들 아파트 분양하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갖고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식이 들어와서 살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야 돼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막 하는 경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했더니 83살까지 안 죽더래요. 83살까지 안 죽는데 거의 70살이나 83살이나 차이가 없어요. 10년 차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더 필요하죠? 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 할머니는, 아들아, 2억을 줬으니까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만들어줘라. 2억을 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그랬더니 아들이 그날 이후부터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그날 이후부터. 나는 그 아들 마음을 100분 이해합니다. 이 아들이 엄마하고만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살잖아요. 그럼 맨날 밤마다 아내가 뭐라 할 것 같아? 당신 엄마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하라고. 안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상황 파악 안 된 엄마가 5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니 이 아들이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평창 생태마을에 방 하나 달라는 거예요. 우린 피정집인데 할머니 이 피정이 꽉, 우린 1년이 꽉 차거든요. 1년이 꽉 차서 할머니한테 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신부님, 방송 보면은 우리 노인들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거기 가서 청소하고 빨래할 테니까 방 하나 내달라는 거예요. 85살 먹은 할머니가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는 피정집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성격은 분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머니를 드릴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방송 강사 중에 우리나라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 같더니 막상 통화를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전화를 딱 끊어서 할머니가, 나도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자기 속으로 난 자식하고도 못 살면 나하고는 살아? 못 들었죠? 나하고는 살아? 여러분들, 자식하고 못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자식하고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자식하고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자식하고 사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작년 11월, 작년 11월에 한국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나 10일 동안 두유 2개로 버텼다. 나 좀 살려줘라. 그래갖고 경찰이 가보니까 문이 잠겼어. 그래갖고 소방관을 데려다 문을 따고 들어갔어.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일 동안 두유, 73살에. 그 할아버지가 누구 돌볼 사람 없는데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70 넘으신 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돼요.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할아버지들 누구한테 잘해야 돼? 할머니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요. 할머니가 살아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존재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욕을 하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고 저녁에 이 둘이 침대에 딱 누웠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맹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내 손 꼭 잘 때마다 잡아줬던 거 생각나?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자기도 무심하게 사는 생각도 들고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 할머니 손을 싹 잡아줬어요. 그때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우리 신혼 때 생각난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내볼에다 뽀뽀해줬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것도 맞춰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고개를 돌려서 할머니 볼에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빵글빵글 웃으면서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주니까 정말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뽀뽀해주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 당신 그 이루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줬던 거 기억 안 나? 밤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얼굴이 확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확 일어나서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여보 영감 화났어. 어딜 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대는 소리가 할머니를 째려보고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 그런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교통사고 나고 인사불성이 된 인사불성 교통사고 나서. 근데 이 할아버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어요. 한 달에 165만 원 월세가 들어오는데 그 빌딩에 4평을 달아서 폐지를 모으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60, 70, 80대들이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요즘 한국에는 인터넷에 여러분들 무슨 모임 있는 줄 아세요? 쓰죽해가 있어요. 쓰다 죽자. 네, 쓰다 죽자. 그래서 요즘 그런 문화가 많아요. 자식한테 재산 주지 말고 우리가 쓰다 죽자.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쓰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도 행복. 자식도 부모 돈 욕심 안 낼 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너 이 돈 다 너한테 갖고 갈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 자식 버리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효도는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효도는 이제 없어요.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 생각을 해봐요.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이게 말이 돼요? 90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110살 먹은 엄마 찾아가요? 자기 지금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효도를 할 수 없는 시대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예요. 계산상 안 맞아요. 20년만 키우면 20년만 얻어먹는 걸로 끝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가 막히게 키워주셨어요. 정말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구김이 없이 자란 사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부가 돼서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고맙잖아요. 은혜를 갚으리라. 내 신부 첫 활동비가 46만 원이었는데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 드렸어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20년 동안 단 한 달도 안 빠지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계산 끝난 지 4년이 지났어요. 갈 생각을 안 해. 아버지 85, 어머니 83살인데 너무 정정하세요. 제가 보니까 100살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 투자하고 40년 받아먹는 거예요. 40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20년을 투자했으면 20년만 먹어야지. 50년, 60년까지 이제 받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런 계산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걸로 끝나고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관계로 끝까지 가요. 이제는 효도는 없고 사랑만 남아있는 시대예요.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느냐에 따라서 늙은 자식이 나를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도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추억이 너무 많았어요. 가재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깨구리 잡으러 다니고, 가을 이 들녘에 웅덩이, 가을 논에 웅덩이 물 같이 퍼내고 미꾸라지 잡고 참 행복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시험만 끝나면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참, 나는 시험을 하나도 아버지하고 손잡고 짜장면 먹으러 갔던 기억만 나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한 2년 전에 형들하고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날 때마다 짜장면 사줬어 그랬더니 너도 사줬냐? 우리도 사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3번 짜장면을 먹은 거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짜장면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옥상에서 밤에 담배 피다 걸렸어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깜깜한 밤이었는데 보고 내려가신 거죠.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아버지한테 막내 아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손찌검 한번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무지하게 때렸죠. 저를. 어머니는 돌아다닌다고. 근데 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손찌검 한번 안 하셨어요. 그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걸 보여줬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말씀이 없으셔요. 이틀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구나, 다행히. 근데 2주일 후에 누나가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러더래. 그래, 너 담배 피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담배 펴와. 아버지가 너 건강도 안 좋아.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갖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학교 안 다니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고 담배나 피고 앉아있는 거지 맨날. 네.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 그때 내가 이렇게 느낀 감동은 정말 어떤 가르침보다도 큰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큰 산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항상 보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강의를 다니고 얼마나 바빠요.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안 나오는 거 도저히. 그러면은 수원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그 근처에 강의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전화를 해요. 아버지, 나 그 근처를 지나가니까 아버지하고 밥 먹고 싶다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 정말로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여자 만나는 것보다 아버지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더 쌓여요. 그리고 마음에 짠한 것도 자꾸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4년 전부터 어떤 행사를 하냐면 어버이날이든 5월이 되면은 아버지가 노인정을 참 잘 가시거든요. 노인정을 잘 가시는데 그 노인정 전체에다가 내가 한 턱 내요. 100만 원씩 줘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이거 여기 노인정에 하라고 보통 20명 모이는데 내가 내는 거라고는 100명 정도 나온대요. 맨날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 신부님, 우리 마음을 제일 잘하는 신부님이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한 턱 낸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노인정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게 우리 아버지가 행복한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과연 자녀들한테 그런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느냐, 1등으로 몰아세우지는 않았는가. 같이 추억을 만들고 같이 사랑을 쌓아도 늙어서 찾아갈까 말까 한데 20년 동안 떠나보내고 얼굴 한번 안 보고 늙어서 나 책임지라고 그러면 책임질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오늘 주제는 삶 껴안기예요. 1살서부터 30살도 안 행복하고 30살서부터 60살도 안 행복하고 60살서부터 100살까지도 안 행복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린 다 행복해야 돼. 이 세상에 와서 하나만 뜯어 고치면 돼. 하나만. 사람 무시하는 이 문화만 뜯어 고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1등도 행복하고 꼴등도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돈 없고 부족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죽어라고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죠. 예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요, 제가 보기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사랑받는 세상이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해리 리버만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197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원래는 폴란드에서 유대 랍비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미국으로 와요. 미국에 와서 제과점도 하고 세탁업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77살에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갖고 매일매일 노인정하고 체스를 뒀어요. 체스를 뒀는데 하루는 체스를 두는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할아버지가 심심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이, 할아버지 그렇게 멍 때리지 말고 2층에 화실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림이나 그리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붓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붓을 평생에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그래도 할아버지 올라가서 한번 화실 구경하시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화실에 올라가고 그 캠퍼스를 보고 물감을 보고 붓을 보는 순간 어렸을 때 폴란드의 고향을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림을 그리는데 기가 막힌 거야.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미술 선생이 한마디도 안 해. 할아버지가 화가 나고 물어봐요. 왜 한마디도 안 하냐? 할아버지한테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샤갈이에요. 샤갈보다 더 잘 그려요. 이 할아버지는 101살까지 22회에 걸쳐서 전시회를 해요. 그 여러분들 놀랍게도 미국의 모든 미술관은 이 할아버지 작품을 소장하려고 난리가 나요. 101살 때 400여 명의 기자들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는 내가 이렇게 유명한지 그림을 잘 그리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난 내 능력이 이렇게 깊이 있는지를 몰랐다. 내 능력을 쓰고 사는 이 21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늙었는지도 모르고 신선처럼 즐겁게 살았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지금 나이 50, 60 되신 분들 나머지 100살까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살으셔야죠.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과연 나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 건지, 나 안에 있는 게 뭔지, 나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건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